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당신이 남긴 증오에 관한 얘기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YG가 SF 관련 연재를 한국일보에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소식을 듣고서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요. 수지 땡땡땡땡님, YG님의 한국일보 연재 축하드립니다. 칼럼 읽고 별 5개짜리는 읽어볼게요. 저도 SF 판타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흐흐흐흐. 네. 네, 여기서 저도라고 한 것은 JYP처럼 오직 할뿐님도요. SF 초심자인 저한테 딱인 칼럼이네요. 추천하는 책들 관심 가지고 읽어봐야겠어요. 그리고 YG님, 아이돌까지는 좀 그렇고 뭐 인기는 많아요. 저도 팬이랍니다. 호호라고. 이게 누가 그때 YG가 아이돌급으로 인기가 많다 이런 망발을 아니, 아이돌급으로 인기가 많다고 한 건 아니고요. 네. 이게 방송을 들으시면 정확한 오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한국일보 연재를 저한테 제안을 하시면서 한국일보의 최아무개 기자님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전화를 하자마자 직접 통화를 하니까 꼭 아이돌이랑 전화 통화한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그렇군요. 거죠. 네. 그 기자분이 좀 이상한. 아니, 순식간에 이상한 사람을 만드니까. 그 연재의 속에 지식 큐레이터 겸 YG와 JYP의 책걸상 진행자라고 써서 보냈더니 그 책걸상 진행자는 뺐다면서요. 그냥 지식 큐레이터로만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알려줬잖아요. 지식 큐레이터를 빼라. 그게 뭔 소용이냐. 그냥 책걸상 진행자라고 써달라고 해라. 알겠습니다. 아직 얘기 안 했구나. 네, 얘기 안 했습니다. 아직. 지치신 것 같아요. 지금. 책걸상이 부끄러워? 왜? 아니, 부끄러운 게 아니라 지식 큐레이터가 뭐 대단한 직책이라고 그거 지가 만들어 놓고. 응? 저는 직업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네, 그 지금까지 총 3번 연재를 했었는데 뭐 그냥 이제 필자한테 뭐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뭐 비교적 반응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힘내서 좀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 그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은 그 닐 스티븐슨이라는 작가의 세븐 이브스를 맨 처음 소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책 처방 때도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었던 킴 스탠리 로빈슨의 쌀과 소금의 시대를 2번째로 소개를 했고, 그 녹음을 하는 시점인 오늘자 이제 3번째 책이 소개가 되었는데, 이 코니 윌리스라고 하는 SF 작가의 크로스톡, 이렇게 3권을 지금까지는 소개를 했습니다. 다 저는 모르는 작품들인데 이 중에 혹시 별 5개 있습니까? 예, 있어요. 어느 거요? 코니 윌리스의 크로스토크는 별 5개. 아, 그래요? 제가 이제 이 책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치 노라 에프런의 뭐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나 아니면 유부가 매일 같은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충분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별 5개를 줬죠. SF인데? SF인데, 예. SF인데 지금 해리 셀리를 언급을 했다고요? 네, 이 코니 윌리스라는 작가가 굉장히 수다쟁이로 이제 유명한데, 막 온갖 수다들을 되게 많이 떠는데, 이 크로스토크에서는 특히 소설 자체를 SF적인 느낌은 확 빼고 마치 그 로맨틱 그 코미디 소설처럼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SF에 전혀 읽어보지 않았거나 관심 없는 분들도 그냥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신간이에요? 제가 별 5개를 줬습니다. 신간은 아니고요. 한 2년인가 3년 전에 한국에 번역되어 나온 책이에요. 그렇게 재밌는 책인데 왜 지금까지 저한테는 안 알려줬나요? 왜냐하면 JYP는 SF를 싫어하니까. 그래도 이거는 SF 별로 냄새가 안 나는 그런.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별 5개니까. 별이 5개.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장벽이 있는데, 제가 두꺼워요? 일단 두껍고요. 2권짜리예요. 그리고 이 코니 윌리스라는 작가가 그 SF계의 수다쟁이라는 별명대로 수다가 엄청 많아요. 너무 두꺼워. 그래서 아마 JYP는 분명히 읽으면서 정말 수다를 좀 줄이고 그냥 한 권으로 딱 만들면 좋았겠다라는 불평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세븐 이브즈라는 게 이브가 7명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혹시 그 미토콘드리아 DNA 그 이브의 7딸들이라는 옛날에 한때 유명했던 책 이런 거랑 관련 있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그건 않은데 아니에요? 아마도 이 제목을 보는 분들은 다 그 과학책을 떠올리겠죠. 오. 예, 예. 이제 그 닐 스티븐슨이라는 작가 자체가 좀 과학 지식이 굉장히 풍부한 SF 작가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책을 염두에 두고서 세븐 이브스라는 제목도 남긴 건데 이 설정도 엄청 재밌어요. 이게 그 빌 게이츠가 강력하게 추천을 해가지고 화제가 되었던 책이기도 한데 빌 게이츠 추천 책들 되게 재미없던데. 그러니까 달이 그냥 어느 날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달이 계속 폭발을 하면서 생기는 유성우 때문에 지구가 이제 더 이상 인류 문명이 존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몰락을 하면서 어쨌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이제 우주로 내보냅니다. 어쨌든 우주로 쏴줘요. 그런데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3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이 딱 8명의 여성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한 명은 또 가임기가 지난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7명에서부터 인류를 재건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내용을 담은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인류 문명이 재건이 되거든요. 5,000년 정도의 후를 거쳐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5,000년? 네, 그들이 이제 아이고, 세븐 스케일 이브스로 봐라. 이제 불리는 거죠. 스케일 보게. 네. 그 이브의 7딸들이라는 과학책은 맞아요. 예. 미토콘드리아라고 들어는 보셨죠, 박평도? 세포에 있는 핵 말고. 그럼요. 네. 저도 기본 그죠, 교육 과정은 생물 중학교 나왔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중학교 나왔어요.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DNA를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결국 모든 인류는 7명의 여성들의 후손이다라는 거를 이제 밝혀낸 책인데 그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그 책. 네. 아마 어쩌면은 이 세븐 이브스도 JRP 은근히 재밌을 수도 있어요. 뭐 봅시다. 하여튼 검토해 보고요. 네, 다음 댓글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아직 댓글 하고 있었다니. 댓글이 되게 많아요. 진공상태님, 좀도둑 가족 방송을 듣고 나서 2시간 독서 크크 이 말이 기억에 남는 바람에 갑자기 2시간 동안 책처럼 독서하듯이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영화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영화 파수꾼인데요.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한 권의 책 같은 찐한 영화 같아서 2시간이라는 말에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책이라면 책걸상에서도 소개가 될 법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 한국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이 먹먹해지지만 표현이 정말 잘 된 영화라 떠올랐습니다. 파수꾼? 네, 이게 저는 보지 않았는데 윤성현 감독이라는 분의 2010년 작품이더라고요. 내용이 어떤 거죠, 이게? 내용이 이제 한 소년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 소년 역할을 그 이재훈 씨가 이제 했는데 박평은 봤어요? 네네. 그럼 박평이 좀 소개를 해보세요. 고등학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아들이 자살을 하죠. 네, 그래서 네, 아버지가 뭐 아들과 좀 대면대면한 사이였어요. 대개의 뭐 아들과 아버지들이 그렇듯이. 근데 이제 아들이 왜 죽었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적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아들의 삶을 다시 이렇게 복원해내는 그런 이야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호평을 진짜 많이 받았었고 이제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한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들이기도 하고 뭐 이래서 그때 화제가 많이 됐었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이름이 기태인데 그 기태랑 단짝이었던 동윤과 희준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학교를 찾아가서 막 확인을 해보니까 한 아이는 전학을 갔고 또 한 아이는 그렇게 친했었는데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도대체 이 세 친구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는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를 추적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미스 플라이트 생각. 그러니까 네, 저도 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제 상당히 그 내용 그럴 듯하죠. 아들의 죽음과 딸의 죽음 그거 다르고 아버지가 이제 찾아다니는 건 비슷한 설정이네요. 네, 그래서 진공상태님께서는 이 파수꾼이라는 영화가 한국판 실레스팅의 내가 너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들 같다라는 인상도 하셨고 그래서 실레스트 잉한테 파수꾼을 DVD로 보내주면 잉이 되게
기뻐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그냥 혼자서 해보셨다고 예, 추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한번 보내보시죠. 뭐 혹시 알아요? 또 연락 올지. 그렇죠. 영어 네. 자막 다 있잖아요 요즘. 네, 그렇죠. 그 YG 책 홍보 한 번 더 하고 갈까요? 제가 쉬는 시간에 네. 제가 계속 제목을 지금 기억을 못 해가지고 버벅거렸잖아요. 네. 그래서 외우는 방법을 스스로 제가 알아냈습니다. 네. 아 지금 뭐 그 제가 낸 책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들. 네. 이게 제목이에요. 이제 네. 외웠는데 어떻게 외웠냐면 수질위생. 수질위생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외우기로 했습니다. 네. 잘했죠?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서 지으신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아 진짜? 아니 그 진짜예요. 그 편집자가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들이라는 책 제목을 저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대안 제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강량구의 위험한 생각들을 밀었었어요. 근데 이제 출판사에서 뭐 강량구가 무엇이 중요한디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출판사분들은 제정신이군요. 네. 아니 그래서 그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그걸로 가기로 딱 정해진 상태에서 제가 편집자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아, 이 책이 화제가 되고 많이 팔리면 수질 위생이나 수질 위험으로 불리겠네요. 그랬더니 편집자님께서 기가 막히다는 듯이 엄밀히 말하면 그걸 염두에 두고 제목을 정했다기보다는 제목이 정해졌는데 강양구가 본인이 먼저 야 이게 이제 대박 나면은 드라마 제목 줄이듯이 사람들이 이렇게 줄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군요. 왜냐하면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들이라고 매번 언급을 하기에는 너무 하니까 야 너 수질 위생 읽어봤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JYP가 그걸 스스로 알아냈을 때 되게 좋았겠다. 네, 되게 좋았죠. 진짜로 저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니라면서. 근데 이제 슬픈 건 JYP는 제목을 기억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외워보려고 지금 했다는 거. 네, 수질위생. 네. 자, 수질위생을 책걸상에서 다룰 것인지 말 건지에 대해서 제작진과 심각하게 지금 논의 중인데요. 네. 꼭 다뤘으면 좋겠네요. 아 저는 사실 안 다뤄도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다루지 말자는 아니야. 안 다뤄도 된다. 다룰지 말지에 대해서 청취자분들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좋은 책입니다. 네. 자, 당신이 남긴 증오. NG 토머스의 작품인데요. 그 아주 기본 설정은 얘기를 했어요. 이제 험한 네. 동네에 살면서 좋은 학교를 다니는 여자 주인공이 있고 16살짜리 여자 주인공. 네. 그리고 이 여자 주인공이 어디 파티를 갔다가 남자 친구는 아니고 그냥 남자 사람 친구. 그렇죠. 동네 친구. 동네 어렸을 사는 때부터 이제 같이 자랐던 남사친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그 남사친이 총에 맞아서 죽는다. 그게 이제 기본 설정이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이제 정상적인 과정이 진행이 된다면은 그 10대 청소년들한테 과잉 대응을 한 백인 형사, 백인 경찰이죠. 백인 경찰은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할 테고. 뭐 그러면서 이제 무마가 되어야 할 텐데 상황은 전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일단은 그 여주인공이 유일한 목격자인데 그 여주인공에게 제대로 된 진술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거니와 그 백인 경찰에게 책임을 추궁하기는커녕 마약상 10대 범죄자를 이제 다루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우발적으로 뭐 총을 발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냥 정리가 되고 무마가 되려고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을에 뭔가 죽어야 할 사람이 어떻게 피해를 당할 만한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주인공은 이름이 이제 스타이고 네. 죽은 남자 그 친구는 칼릴인데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이었나 이걸 굉장히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세상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네. 거죠,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칼릴이라는 애는 원래 굉장히 질이 나쁜 그 조직에 이제 몸담고 있는 10대였고 마약상이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했고 그래서 뭐 약간 뭐 우발적이고 그 다음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은
죽어 마땅한 애 혹은 죽어도 별 상관이 없는 애가 희생이 되었고 오히려 심지어는 그 10대 애를 쏘았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백인 경찰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이 여주인공의 스타 입장에서는 더 분통이 터지고 막 억장이 무너지는 게 자기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긴밀하게 친분 관계를 유지해왔던 그 사립학교의 단짝 친구들조차도 그 사건을 이제 접하면서 그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가 스타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아, 저 흑인 못 사는 동네에 사는 그 우리 또래의 범죄자 하나가 경찰에 맞아 죽었대. 그러면서 아, 그 경찰은 얼마나 놀랬을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 책에서 스토리가 아주 복잡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긴장감을 유발하는 부분은 그 스타가 다니는 그 학교에 당연히 저 자기 오빠 말고는 아무도 흑인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다 백인이잖아요. 친하게 지내는 여자 아이들도 있고 심지어 남자친구도 있어요. 백인 남자친구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도 자기가 그 목격자라는 말을 못하는 거고 이게 당연히 읽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는 결국 알게 될 텐데 알려지고 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게 좀 이제 긴장의 포인트가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이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의 정체성, 그러니까 어쨌든 흑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가족 안에서는 전혀 이게 문제가 없는데 세상으로 나갔을 때 이게 이제 정말 자신의 정체성을 마냥 긍정할 수 없는 어떤 그 청소년기에 문제가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리고 어떤 사건과 자신이 연루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 그 문제가 이 스타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걸 마냥 드러내기만은 쉽지 않고 사실 누구도 스타에게 그걸 드러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서 이제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가장 큰 궁금증이고 이 소설을 계속해서 이제 읽게 만드는 지점 중에 하나예요. 네. 그 미국의 16살들은 다 진짜 이래요. 걔 읽으면서 좀 너무 한 19이나 뭐 좀 20살쯤 된 아이들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그거는 그냥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거겠죠.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일단은 16살이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차를 자기가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우리나라로서는 좀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약간의 생경함 같은 게 분명히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미국의 10대들이라면 훨씬 더 자기 얘기처럼 읽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에서도 어쨌든 긴장감 있는 그 스토리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대목에서는 약간 콩닥콩닥하면서 어떤 대목에서는 공감을 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읽기에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아까도 청소년 권장 도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또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냐는 생각도 든다면은 이제 흑인들의 힙합 문화 같은 게 중간중간에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힙합을 잘 모르고 즐겨 듣지도 않지만은 요즘에 그 이제 10대나 20대 친구들은 힙합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대목에서도 약간의 동질감이라던가 호기심 같은 것들을 느끼면서 좀 이 소설에 묘사되는 힙합 가수들의 노래 같은 것도 좀 찾아서 들어보고 아, 그 노래들이 이런 맥락들 속에서 나온 노래구나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 나오는 그 가수 이름이나 이런 게 다 실제로 있는 거더라고요. 네. 그 제목도 투팍이었던 말에서 가지고 온 거더라고요. 네, 투팍이라는 게 그 래퍼의 이름, 네, 힙합의 전설이라고들 하는. JYP도 그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은 JYP도 그쪽에서는 완전히 꽝이구나. 그 투팍이라는 그 아티스트가 있다, 그 정도 아는 거죠. 뭔데 그게 이러지는 않고. 네. 그래서 제가 힙합에 좀 관심이 있거나 좀 즐겨 듣는 사람이었으면은 또 이 소설 읽는 재미가 훨씬 더 좀 남달랐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거의 JYP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목들은 약간 감정이입은 좀 안 됐는데 힙합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그런 대목에서 몰입하면서 좀 책이랑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투팍의 묘지에 이런 말이 적혀 있대요.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생각에 불을 붙일 수는 있다고 장담한다. 이 말을 인용하면서 이게 아마 저자의 희망이겠죠. 이 책이 당신에게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 근사하네요. 정말 뜨거운 소설로 읽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어떤 뉴스들을 통해서 이 작품을 접했을 때는 작가가 랩 같은 소설을 쓰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투팍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 투팍이 만들었던 힙합의 음악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뜨거운 그 불덩이 같은 어떤 마음을 전달해줬던 것처럼 본인도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그래서 소설이 약간 랩 형식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폴 비티 그 퓰리처상 받았던 폴 비티가 배반이라는 소설을 냈었는데 네네. 그게 진짜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 어떤 표현 방식이라든지 이 문체라든지 이런 게 정말 랩처럼 좀 그런 리드미컬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건가 하고 봤는데 전혀 그런 형식적인 건 아니었는데 오히려 그 형식이 아니라 그 힙합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부당한 삶의 조건이 뭐고 그 조건에 우리가 어떻게 맞서야 되는지 이런 게 자칫 촌스러울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청소년의 표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어떤 약간은 거칠고 좀 잘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은 것들도 오히려 진정성 있게 다가오고 좋았고 또 그 또래 문화들이 잘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텀블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약간은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스타가 계속 열심히 하는 그 SNS 매체 중에 하나가 텀블러거든요. 텀블러는 뭐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이런 거 다 합쳐놓은 개념인데 약간 가벼운 블로그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걸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걸 가지고 대화하는 부모님이랑 대화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되게 세대 차이도 느껴지고 근데 그 세대 차이를 좀 유머러스하게 표현을 해서 그런 어떤 문화들도 되게 재밌게 읽혔고 그 전반적으로 텀블러라는 SNS 그 매체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그 어른들이 나오는 게 이 책이었죠. 그런 것 같아요. 그 장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 맞아요. 있었어요. 그죠? 여기 나오는 맞아요. 거죠. 엄마랑 여러 권의 책을 봐가지고 어디서 나오는 장면인지. 엄마하고 스타가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야, 근데 텀블러가 뭐야? 뭐 페이스북 같은 거니?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요, 엄마는 할 수 없어요. 부모는 가입이 안 되거든요. 이미 페이스북에 진을 쳤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넌 엄마가 친구 요청 보낸 걸 아직도 수락 안 해주고 있잖니? 알아요. 너랑 같이 캔디 크러쉬를 해보고 싶어. 그래서 수락 안 하는 거예요. 막 이런 방식의 대화들이 있어요. 근데 캔디 크러쉬는 게임이거든요. 모바일 게임인데 뭐 그런 잔잔한 어떤 그냥 세대 간의 어떤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는 좀 밝고 유머러스한 부분들도 적지 않아요. 네. 그렇긴 해요. 문자 메시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이 책을 읽는 10대들은 보면서 이제 약간의 기성세대랑 다른 것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하면서 이 책에도 몰입을 하겠죠. 그 NG 토머스라는 이 젊은 작가가 과연 다음번에 책을 어떤 수준으로 어떤 내용으로 쓸지 그 참 기대가 됩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더 헤이트 유 기브 이 책에 대해서 막 검색을 해보다가 안 건데 그 이 책을 낸 출판사랑 2권을 계약을 했대요.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오. 예, 2권을 계약을 해서 아마도 더 헤이트 유 기브가 또 굉장히 반응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뭔가 좀 작가가 좀 회심의 역작을 막 써보려고 지금 시도 중일 테고 그 책이 아마 후속작으로 같은 출판사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마도 분명히 이제 인종차별이나 이런 문제들을 다룰 텐데 이건 좀 너무 이제 약간 정통으로 다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비틀면서 또 자기의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루는 그런 소설도 잘 쓴다면 더욱 장래가 촉망되는 작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책 읽으면서 피부색에 대해서 약간 좀 공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과학 문헌들이나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좀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짧은 칼럼으로도 썼었는데 피부색에 대해서? 네, 피부색에 대해서 뭐 진화론 이런 거 나오는 진화론 이런 거 나오는 건데 이게 정말 알고 보면 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굉장히 다양한 피부색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피부색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존재하는 이유가 딱 2가지 때문이더라고요. 하나는 이 멜라닌이라고 하는 색소와
햇빛 사이 이제 관계 때문에 이 피부색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최초에는 다 까만 피부였었대요. 네.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생기면서 최초에는 다 까만 피부였는데 왜 까만 피부일 수밖에 없냐면 그 인류가 처음에 살았던 환경은 햇빛이 굉장히 따가운 초원에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근데 피부 안에 그 햇빛 안에는 자외선이 들어있잖아요. 그 자외선을 이제 막는 요소가 필요한 건데 자외선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천연 항자외선 차단제가 그 멜라닌이라고 하는 갈색의 색소예요. 그래서 몸속에 이제 피부에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많으면은 그 나쁜 자외선을 막아주는 대신에 피부색이 까매지는 거죠. 처음에는 다 이제 피부색이 그렇게 까맸던 거예요. 그런데 인류가 이제 점점 이제 아프리카를 벗어나 가지고 햇빛이 적고 추운 곳으로 막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멜라닌 때문에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햇빛에는 자외선이라고 하는 해로운 것도 들어있지만은 그 자외선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걸 자극을 하거든요. 근데 비타민 D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뼈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까만 피부가 햇빛이 적은 환경에서는 그다지 이제 유익한 게 아닌 거예요. 그 대목에서 이제 탈색된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몸에 멜라닌 색소는 좀 적은 대신에 햇빛을 좀 더 많이 받아들여서 비타민 D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들이 생기고 그래서 자외선의 양이랑 피부색이랑 정확하게 반비례한대요. 그러니까 자외선이 센 곳은 피부색이 까맣고 그러니까 자외선이 약한 곳은 햇빛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피부색이 좀 더 밝고. 네. 그러니까 무슨 흑인인지 백인인지 황인인지는 사실은 또렷하게 그 구분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지 자외선과 뭐 비타민 D의 균형을 찾는 노력의 산물? 이런 사실들을 알고 나면은 정말 피부색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인종을 나누고 이런 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고 비과학적인 일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게요. 앞으로는 YG 피부색 까맣다고 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놀리지 마세요. 크게 반성하겠습니다. 네. JYP가 잘못했네요. 정말 그 코너 속 코너로 수상한 수질 위생을 본 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수질 위생 책에는 그 내용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안 들어가요. 네. 봐봐, 다 읽었잖아. 다 읽은 거 인증. 그런 내용은 없더라. 자, 그 더 헤이트 유 기브와 관련해서 뭐 더 할 얘기는 없을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당신이 남긴 중호 같은 책을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랑 아이들이 같이 읽는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는 무슨 책도 같이 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재밌는 책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랑 아이들이 같이 읽으면서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책걸상처럼 토론도 하고 필요하면 책걸상도 같이 듣고 뭐 그러면서 하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책걸상을 생각. 뭐 같이 들을 것까지야. 각자 집에 가는 길에 들으면 되지. 그 초중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학생들 수업에서도 책을 읽어와야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님들 가끔 시도를 하시는데 반응이 그렇게 나쁘답니다. 저도 의과대 학생들 데리고 그런 실험을 한번 몇 번 해봤는데 정말 싫어합니다. 그나마 막 책을 읽어야 시험도 낼 수 있고 우리 필기 시험도 보고 해가지고 학점 관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읽어오는 아이들이 꽤 있긴 합니다만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차라리 초등학생 데리고 좀 해보면 어떨까. 중고생은 뭐 성적 때문에 싫어하고 그리고 아마 모르긴 해도 고등학교 선생님이 책 읽어오라고 하고 수업한다 그러면은 학부형들이 항의 전화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뭐 하시는 거냐고. 네. 그때 그 책 읽어오라고 한 선생님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그럴 수도 없을 것이고. 네. 저는 이 당신이 남긴 증오 이렇게 쭉 읽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보면 갑자기 딱 2페이지에 걸쳐서 그 책 바탕 색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비무장 상태로 있다가 경찰의 총에 맞아서 죽은 그 사람들의 이름과 언제 그런 일들을 당했는지가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한 10여 명 정도의 사람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 소설이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읽히고 계속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100만 부 이상이 나가고 그리고 책이 나오기 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업적 가치가 없을 것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을 내려고 이렇게 노력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책을 통해서 되게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주 뜨거운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람들 마음에 잘 가 닿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뭐 구체적인 배경들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전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혐오와 어떤 차별의 문제는 단순히 뭐 인종차별이라는 문제가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혐오 스피치라든지 그런 차별 문제를 너무나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학생들도 정말 많고 학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진짜 뜨거운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뭐 학생들 청소년뿐만 아니라 좀 어린 어른들도 같이 읽어보고 또 얘기하기에 너무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금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점점 늘고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경찰의 총에 맞아서 죽는 그런 피부색이 다른 사람은 적을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인 아주 좁은 의미의 한국인들의 말폭력, 시선폭력에 의해서 정말 아픔을 겪는 피부색 다른 사람들은 정말 많을 거거든요. 그리고 꼭 피부색뿐만 아니라 이 혐오나 차별의 문제가 한국 사회의 되게 중심 문제로 부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 여성에 대한 혐오라던가 계층 간의 혐오라던가 차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저는 당신이 남긴 중어 좀 이런 비슷한 책들이 좀 한국에서도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소설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성장 소설이고 그리고 결과가 이제 충분히 예측되는 단순한 플롯이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100만 부가 넘게 팔렸지만은 문화가 많이 다르고 해서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막 재미있고 막 흥미진진 뭐 이런 계열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잘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 아무리 내용이 좋은 뭐예요 100만 부가 팔리는 건 절대 재미가 없으면 그럴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100만 부가 이상 팔릴 만큼 잘 읽히고 좋은 책이고 그리고 읽고 나면은 JYP도 잘 읽었다, 잘 골랐네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의심 없이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읽고서 이거 반신반의했거든요. JYP가 재미없다고 그냥 치우자고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뜻밖의 먼저 충분히 애청자들한테 소개할 만하고 추천할 만한 책이니까 우리 방송하자라고 제안한 것도 JYP였으니까 이것도 JYP 픽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네요. 네, 뭐 저는 하여튼 그 한 번도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지만 사실은 외국인 그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옛날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고요. 뭐 이렇게 주변에 활동하는 분들 이렇게 이래저래 또 얽혀 있기도 하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도 재밌게 잘 읽었고요.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 다른 차별 말고 뭐 세대 뭐 틀딱 이런 계열이라든지 뭐 태극기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여혐 남혐 이런 거 말고 완전히 인종과 관련된 차별 이슈는 10년 안에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부당함, 어떤 차별이든 뭐 혐오든 이런 부당한 상황 앞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화를 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침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정말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도 어떤 사람에게 너 침묵하지 말고 나가서 이야기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어떤 환경들에 있어서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디까지 용기를 낼 수 있을지 뭐 그런 자신을 향한 질문들도 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또 그런 점에서도 좋은 독서였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NG 토머스의 첫 장편 소설 당신이 남긴 증오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네, 굉장히 뜻깊은 독서가 될 테니까 꼭 특히 그리고 10대 아이들이 있는 부모라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